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일촉즉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도 과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민주당 의원,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야 원내 대표들이 어제 막판 협상에도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전에 최종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영상을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양당의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못했고요. 연설하는 게 언론중재법만인가요? 언론중재법을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언론중재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재갈법. 네, 언론재갈법. 명확하게. 옆에서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만약에 협의가 안 돼도 언론중재법은 상정을 하시는 건가요? 내일 4시에 최종적으로 의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정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논의를 한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해도 민주당에서 중단할 수 있는 뭐 이런 여지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전략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강행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요. 적은 수지만 좀 신중론도 있는 게 사실인데 오늘 본회의 상정 여부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실제 민주당 내에서의 그 동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안 상정과 통과 과정에서 약간의 좀 누더기가 된 법안이 조금 그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예. 좀 아쉬운 점은 언론중재법 같은 이런 법안들은 지난 해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예.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줬을 때 그때 통과를 시켰어야 했던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예. 사실 지역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각 그 대선 후보들도 본인의 그 약간 손익 계산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본회의 상정 여부는 이제 박병석 의장님의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약간의 동력이 상실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서는 좀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약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반의 의견을 가감없이 국민들이 이제 요즘 실시간으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국회 TV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예. 지금의 어떤 찬반의 이런 논쟁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이지만 5개 언론단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민주당이 참여해서 개정안 다시 논의하는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나요? 혹시 여지는 있는 겁니까? 일단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초기에 의도와는 다르게 좀 변경된 부분도 많고 약간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고 상정이 된다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저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예. 8월 임시국회가 내일로 끝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기가 지나면 9월에 다시 정기국회가 열리면 사실 이 법안을 1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국회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냐, 필리버스터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만 이틀이 안 되는 네. 시간이에요. 예.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까 보셨지만은 이게 계약이다, 언론 재갈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지금 180석이 넘는 예. 민주당의 이 거대한 여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만이라도 그거마저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은 과연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이런 끊임없는 주장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법안 그리고 이제 외신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씩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좀 미뤄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도 물론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희망을 갖는 거는 예. 지금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예. 본인 스스로가 언론인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본인의 이제 사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 언론에 대한 얼마나 이것이 안 좋은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 예.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박병석 의장께서도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에서도 뭐 조금씩이지만 신중론이 나오고 있지만 송영길 대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민주당이 강행 움직임에 뭐 우려를 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송 대표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청와대에 기속된 거는 아니다. 얽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본심인지 아니면은 뭐 좋은 경찰, 나쁜 경찰 해가지고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도 송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강행 처리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제 예. 이른바 이제 친문 뭐 강성 당원들 중심으로 그렇고요. 특히 뭐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계약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 계속 나오면서 많이 고치지 않았습니까? 또. 네, 뭐 많이 고친 것 자체도 사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많이 있죠. 예. 민주당 내에서. 예. 그건 당원들 또 그런 의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송 대표가 여기서 슬그머니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현실적으로 봐도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을 재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데 소관 부처가 그걸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맡게 돼 있거든 상임위원장을. 그렇게 되면 이 처리를 미루면 또 앞으로 처리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당원들 또 지지자들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언론 단체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요구할 때는 조금 더 수그해 보자, 예. 좀 진지하게 더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 같거든요. 네. 조국 교수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실 이 그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종합적인 언론 개혁을 요구한 것이 본인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뭐냐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지금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더라도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된다. 거기도 또 공인 대상에서는 이것도 공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는 범죄화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네. 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함께 개선해야 된다. 이런 종합적 처리를 하는 것이 언론개혁이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이런 종합적인 언론개혁을 논해보자. 이런 명분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청와대에서는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공수처법도 그렇고요. 이해충돌 방지법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한 적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청와대는 이렇게 왜 뒤로 빠져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이 문제는 좀 이상한 구도죠, 사실은. 민주당이 이 처리를 강행하면서 이른바 이제 민주당 좀 가까운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모든 언론단체들도 다 지금 반대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세력에서 추진하고 민주당이 반대해야 할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강행하라 또는 철회하라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내고 참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이 민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뭔가 조금 우려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청와대에서도 의견을 표명해 주는 것이 네.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뭐 청와대도 그런 의견을 좀 표현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또다시 이제 문자 폭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 민주당 일부 강성 당원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항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뭐 언론 십적이다 뭐 이러면서 뭐 전화나 문자 번호도 막 공개를 하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제 국민 여론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서 반대가 30.7%,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가 30.5%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60% 이상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얘기할 때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뭐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을 우리가 좀 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사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개혁 자체가 국민에게 이롭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자라는 의미고요. 뭐 수술실 CC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언론의 이런 언론중재법 그리고 우리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민주당이 지금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물론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언론의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굉장히 좀 상위권에 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그 주요 40개국 중에서 지금 5년째 하위권에 있는데요. 예. 올해는 38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신뢰도, 사실 언론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믿지 않는다, 언론 믿지 않는다 이런 좀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당 의원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조금 설득하는 작업이 조금 그렇군요. 생략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사회적인 합의, 타협 이런 것도 이뤄야 할 것인데 지금 그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반대 응답도 3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찬성과 반대 이런 여론조사들도 보통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들로 그 국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더 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언론의 자유는 높은데 이제 신뢰도는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역시 사실이고 대한민국 국회 역시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많지만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일지 여론조사가 하면은 아마 언론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서는 한 60%가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또 70%가 환영을 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과연 여론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여론조사 문항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를 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외신 기자들을 불러서요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99%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요구를 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최근 좀 조사들 보면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찬성 여론이 낮다고 법을 철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신도 반드시 해당이 되도록 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이제 법의 해석상 언론 등의 외신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문체부가 우리한테 하신 내용과 완전 반대고요. 그렇게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그걸 월요일에 통과시켜야 하는지.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에 외신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만 주무부처인 문체부 얘기는 완전히 달라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굳이 통과를 시키려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취지가 참 궁금하다. 이런 식의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화면만 잠깐 보시더라도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한 의원은
여론에서 특히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지지했던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요즘에 이 법안에 대해서 여론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김영문 의원이 그거 지지 안 해도 이제 상관없다. 무조건 우리는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다가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당 부처에서는 외신은 제외된다고 네. 분명히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급했는지 외신까지도 포함이 됐다. 즉 어떻게 해서든지 8월 내에 8월 말까지 이걸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 압박감, 그거 하나의 기준만을 두고 지금 의원들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 그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도한 법 제정으로 다수당이 민주당의 신뢰에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에 아까 그 4.15 총선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신뢰를 이게 국민이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신뢰를 깨는 것이 바로 이런 악법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외신이 아프게 꼬집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외신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대치 상황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왔었죠.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종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지금 언론 탄압법의 역사의 최종 심판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대통령께서 야 왜 저러냐,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뭐 전혀 없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야당과 이제 언론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를 한다면 청와대로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야당에서는 또 거부권 좀 행사하십시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예. 삼권 불매 원칙에 따라서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에 대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썼던 그 메모들이 막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안에 중에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 이런 메시지가 있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사를 표명하진 않으셨지만 예. 아마도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거에 김영애 황토팩 그리고 기생충에 나오는 대만 카스테라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배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그 예. 별점으로 어떤 특정 가게를 이렇게 비난하고 맞습니다. 그것이 또 어떤 유튜브나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고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법안은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씀 없으세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이 법안을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보통 우리가 친문이라고 이제 일컫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친문에 이제 의견이 반영이 된 게 아니냐, 그 강성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누누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왔던 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예.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네. 민주당과 청와대가 서로 짜고 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도 상정돼 처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 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부결시키는데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밝혀지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역대로 그래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전례가 없고요.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지금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유일한 게 윤희숙입니다. 사퇴쇼라면서 윤희숙 의원을 마치 범죄자인 양 보는 저는 민주당의 행태가 저는 이거조차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그러면 뭐 제가 세비 반납하고 예. 뭐 또 사직서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돼서 민주당이 빨리 좀 가결을 시켜주기를 바라죠. 자,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탈당을 먼저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탈당을 하라고 하는지 뭐 속마음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뭐 상정이 되거나 처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아니 일단 탈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예.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 사퇴하라는 의론 여기 그 논의가 많지. 그렇죠. 네. 탈당은 오히려 잠깐 그거를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바라볼 때가 이렇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했는데 예. 갑자기 이 상황에서는 탈당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 오히려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정치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뭔가 국회의원이 국민이 봤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 직에서 물러나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오히려 앞장서서 사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윤희숙 의원밖에 없습니다. 예.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칭찬해 줄 만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막는 민주당의 저희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아마 저희가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자신들이 이미 벌써 부동산 그 건으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도 이제 몇몇 의원들 보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다 탈당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 책임을 회피하기 힘든데 여기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 사퇴까지도 들고 나오니까 본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고 오히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한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오늘 오후에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발언들을 보면은 아마 이거를 상정 안 시킬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통과는 안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특히 윤희숙 의원의 저런 충정 어린 마음이라 그럴까요? 예. 그거를 예.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활동을 하면은 저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의원님이 의원직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가결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탈당을 먼저 해라라는 이 요구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윤희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요란하게 사퇴를 하신다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은 본인이 정말 사퇴를 하고 싶으면 조용히 의장님한테 찾아가서 또 회기가 아닐 때 어떻게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 결백을 주장하지만 요즘은 정말 가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언론도 너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가 또 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아버지 특히 부친을 보면 투자를 알아보다가 해당 농지의 얘기를 듣게 됐다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2016년에 8억이었던 그 농지가 18억이 되었고 당시 아버님께서는 80세였는데 3,300여 평, 축구장 크기에 1.5배가 되는 크기를 농사를 지으시겠다고 농협 경영 계획서까지 제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짓지는 않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동산 문제는 민감하시기도 하면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사실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세요. 이게 등기부등본만 떠봐도 다 알 수 있고 그 농지 관련된 것도 아시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본인께서 그 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하겠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권익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여당 의원들까지 뭐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걸고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뭐 그런 속담이 있죠.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이 있긴 한데 본인의 잘못을 어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덮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 조사가 끝났고요. 아마 경찰에서의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처에 넘길 문제도 아니고요. 그 순리에 맞춰서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얘기를 하고 저는 누구를 편들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KDI나 제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항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서 나온 게 이 사퇴 민주당이 바라봤을 때는 쇼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지금 아까 이재용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의원직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직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탈당을 해라. 예전에 코미디 프로 뭐 지구를 떠나라 이랬던 얘기가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의원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서 이 당을 나가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과 상당히 사뭇 다른 풍경이죠. 맞습니다. 예. 의원의 상대로 해서 의구심 불거지면 사퇴하라 얘기하고 그냥 탈당해버리면 탈당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좀 다른 풍경. 방정식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듭니다. 네. 뭐 누구를 뭐 옹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농지 3,000평을 농사를 지으셨던 분은 그 나이 되면 이제 농사를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보통의 경우죠. 네. 또 연고도 없고 본인이 서울에 사시는데 서울 근교도 아니고 그런데 가서 300평도 아닌 3,000평을 농사를 지으려고 새삼 구입했다 그 나이에.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뭐 딸들 그때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에 근무했었으니까 KDI에 딸 가까이에 가겠다 이렇게 하셨다면 윤희숙 의원과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혀 몰랐다. 이제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한 것도 좀 의구심은 갑니다. 또 농사를 지으실 의사가 없이 농지를 구입했다면 농지법 위반도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농지법 위반이라거나 아니면 또 KDI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뭐 제부가 근무하던 기재부 정보를 이용했다가 하면 이건 굉장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가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유리한가요? 유지하는 게 유리하죠. 유지하는 게 유리하죠, 당연히. 그런데 사퇴하겠다는데 왜 사퇴를 못하게 막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빨리 사퇴해서 사퇴하게 하고 의원직이 아닌 보통 사람의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게 경찰도 부담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쇼를 한다면 그 쇼를 빨리 끝내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고요. 빨리 사퇴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뭐 우리 보통 일반인의 신분에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게 뭐 진상 규명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의견이 분분한데 윤희숙 의원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스로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면서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서 무혐의가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 등을 하라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십시오. 저는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네, 윤희숙 의원 나를 수사하라 라면서 또 한 번 강수를 뒀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을 공격했던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여권을 해서 이제 자신을 향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거짓 선동이 아니고 이미 다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의혹들도 지금 많은 주민 여러분들도 좀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윤 의원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라는 증언도 있는데 지금 뭔가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퇴와 관련해서는 탈당을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개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윤희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선택해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퇴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전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희숙 의원은요, 자신의 이름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던 5분 연설 이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보도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5분 발언 이후에 세종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상임위를 기재비에 할당 받을 때 제 목소리에 무게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집을 내놨습니다. 7월 초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듣기 싫어서 팔았고요. 그 5분 발언 하실 때 그러면 서울의 광암동에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강남의 서초 쪽에 전세 이게 임차인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언제적 얘긴데 지금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는 임대인이며 임차인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5분 발언에 올라갔을 때는 임차인이라는 입장 속에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는 뭐 거짓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 이 언론 의혹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본인이 저 부분은 저희가 그냥 저분이 이제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언론이 주장하는 부분이 윤희숙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틀리는 건 금방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아닙니까? 이거를 통과시킬 때 국민들한테 고위공직자들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범죄 수사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윤희숙 의원은 거기에다 본인 스스로가 수사를 받겠다고 의뢰한 상태이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하지 말라 또 아니면 공수처에서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들을 설득했던 부분과 지금 윤희숙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할 거면은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나와 있는 그 부동산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이건 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은 가족 포함해서 모두 한번 검증 받아보자. 홍준표, 유승민, 여당 내에서도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찬성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낙마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 이제 그걸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윤희숙 의원이 던진 돌멩이가 얼마나 큰 후폭풍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민주당이 사퇴서 처리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대선 후보들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윤희숙 의원이 사퇴서가 처리되고 사퇴한다면 정치권 전체에 모든 그 정치인들의 부동산 검증하자 이렇게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과거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공직자 재산 공개 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슷한 후폭풍이 날 거로 생각이 되고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처리를 꺼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좀 앞장서서 처리를 하고 뭐 대선 주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야 정치판을 한번 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여야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민주당 주자들 충청권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충청의 사위 이재명이 균형 발전을 토대로 충청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중부 3군에서 민주당의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충청 경선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제가 볼 땐 충청이 결선으로 가냐 마냐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청도 후보가 아니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도에서 경합이 이루어지면 이낙연 후보로도 해볼 만하다. 근데 충청도에서 지면 호남에서 어차피 이재명 지사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순회 경선 첫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예. 이제 충청권 역대 대선과 경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뭐 예. 최종 경선 결과의 바로미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상호 의원도 뭐 모든 걸 결정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는 충청에 직접적 연고를 가진 분은 없죠. 예.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뭐 충청의 사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는데 아마 그 부인의 출신지가 이제 충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그 충청에서 딱 누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인 대세와 이게 충청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충청 지역 그 투표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정말 이기는 사람에게 따라가는 그런 대세론에 따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아까 우상호 의원이 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경선을 하고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현재 1, 2, 3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예, 대세가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음 경선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만에 하나 이제 뭐 2위, 3위 후보가 1위를 초월한다든가 예. 아주 근접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좀 앞으로 좀 뭔가 판세가 역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더 흥미로울 텐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충청권은 또 뭐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맞습니다. 했던 항상 지역이고 그래왔죠. 왜 민주당이 왜 첫 번째 경선을 과거와 달리 충청에 시작했을까 하는 걸 보면 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연고가 지금 충청에 그렇네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본인의 출생지는 아니지만 부친의 연고지가 출생지가 예. 공주라는 것 때문에 이른바 충청 대망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충청에서 먼저 시작해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후보들 주말에 이제 충청권을 다 방문을 네.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세를 굳혔다 이런 입장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반전의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좀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겠지만 충청도라고 해도 이제 충남과 충북의 좀 지지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이제 계속 뭐 네. 대덕 특구도 방문을 하고 뭐 네트워크 중심의 뭐 기반 연구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세종의사당 부지를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의원들을 좀 섭외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선 과정이 좀 굉장히 복잡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충청도를 시작으로 9월 4일에 이제 대전 충남 지역의 결과가 9월 4일에 발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 세종, 충북, 대구, 경북, 강원도의 지역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 9월 12일에 우리가 1차 선거인단에 모집했던 분들의 표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9월 4일 토요일 결과와 그리고 9월 12일 그 1차 슈퍼위크라고 하는 일요일의 결과가 그렇군요.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순회, 우리가 총 11번의 순회 경선이 예. 있는데요. 그 경선의 결과를 조금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마지막 3차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0만 명 정도 선거인단이 있지만 앞으로 9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예. 200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의 그 후보를 결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2위 주자 간의 득표율이 크지 않으면은 이재명 뭐 대세론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들 예상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 당내 사정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예. 그냥 정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느끼기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 결선으로 가게 되면은 예. 소위 말하는 거기 떨어진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따로 이제 지지하는 세력 뭉쳐서 만약에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은 그건 이재명 그 지사한테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그 표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수도 있지만 이제 남한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놔두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낙연 그 의원께서 후보는 여기서 좀 격차가 좁아진다면은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홍보할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은 열성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한테는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감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지사 25.5%, 이낙연 전 대표 23.1%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거든요. 공약에 있어서도 뭐 이 지사는 지역 개발을 내세웠고요. 이 전 대표 당원, 주민과 접촉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표심 어디로 향할까요? 생각보다 표심이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충청권에서는요. 네, 저 여론조사 보통 저런 경우는 누가 우세하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경합이라는 거죠.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있습니다. 2.2, 4%포인트 예. 차이니까 그 충분히 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대세론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경선을 시작하면서 이제 표가 지금 누가 얼마를 표를 얻었다는 것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또 여론조사와 실제 표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데 아마도 이재명 지사의 대선은 유지는 되겠지만 네. 저기서 어떤 과반을 득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자가 6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표가 완전히 쏠리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1위 또 이낙연 후보의 이제 예. 2위 이렇게 되면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양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 여론조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사의 20대 지지율입니다. 이 지사의 20대 지지율이 14.9%로 윤석열 전 총장 17.2%,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16.8%.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선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무리인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20대. 예. 20대 하면 사실 뭐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역대로 봤을 때 사랑을 받아왔던 계층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오차 범위 내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각 후보의 지지율도 봐야 하지만 각 정당의 2030의 지지율도 함께 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후보님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30들은 과거에 이념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또 선택하는 경향이 조금 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안 보는 보수인데 뭐 복지는 진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념이라기보다는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든 후보들이 다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030에 대한 그 정책들이나 공약들도 조금 더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을 보고 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들 오늘부터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 버스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뭐 대선 후보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조항의 유무에 따라서 뭐 경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맞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참 역선택 이 부분은 민주당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죠? 네, 민주당은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역선택 이슈가 지난 네.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에 당내 그 당대표 선거 때도 네. 그랬고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100%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선택이 만약 있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고 또 그것마저도 국민의 여론이다, 의견이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룰이 완전히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각 후보들마다 역선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에 틀리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정원 전 총리까지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단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선 역선택 뭐 하려면 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지금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경선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본선에서의 투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을 운운하기보다는 뭔가 좀 확장을 하고 그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여야가 동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인단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또 역선택에 어떤 힘이 발휘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정가 소식 세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